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 음식물을 먹잖아, 그죠? 음식물을 먹는단 말이죠. 음식물을 왜 먹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물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가 있다고. 이 세포 안에는 이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의 이름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 세포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다 들어있고, 이 음식물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요 세포막이 굉장히 가늘고 여기 사이가 틈이 작기 때문에 이 음식물이 들어오려면 크기가 작아야 된다고. 이 음식물의 크기는 이만한데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요만하게 작아져야 된단 말이지. 소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음식물을 잘게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소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잘게 쪼갠다. 이게 소화의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음식물 중에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가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탄수화물, 쌀이나 빵 같은 데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녹말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단백질이 있어요. 세 번째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이런 당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걸 하나를 당이라고 하거든. 당. 특히 이걸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들어봤죠. 포도당.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탄수화물, 녹말의 구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요 소화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요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주는 과정이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2개짜리로 쪼갠 다음에 한 번 더 쪼개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국에 하나로 남는, 여기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포도당이라고 그랬지? 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잘게 쪼개주는, 이 쪼개주는 과정이 바로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이 되겠다.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이런 다른 종류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큰 덩어리예요. 그럼 단백질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쪼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단백질도 쪼개서 이렇게 이런 단백질 이런 덩어리로 잘게 쪼개준 다음에 한 번에 다 쪼개면 좋겠지만 한 번에 다 쪼개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또 쪼개가지고 결국에 요런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각각의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주는 과정이 바로 소화작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노글리세리드짜리 여기 하나에 3개의 지방산이 붙어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잘게 쪼개지면은 얘는 한 번에 쪼갤 수가 있어. 쪼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 하나와 이런 꼬리 같은 지방산 3개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생긴 거 모노글리세리드. 여러분들 글리세린 들어봤죠? 그 글리세린하고 생긴 게 비슷하고, 모노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걸 모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3개로 떨어진 각각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을 이루고 있는 산이다. 지방산. 그래서 결국에 소화작용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해 줘가지고 결국에 뭘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게끔 도와주기 위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부터는 우리가 호흡에 들어가는 건데, 이 호흡을 잘 일어나게 해주기 위한 그 전 단계가 바로 소화 과정이 된다. 그럼 잘게 쪼개줘야 되겠지. 그럼 소화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어디서가 중요하겠죠. 어디서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이런 소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디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소화기관을 말하는 거지. 기관. 우리 소화기관은 뭐가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일단 첫 번째 소화기관은 우리의 입이 있겠지. 입. 자, 입에서는 우리의 침이 소화를 작용을 돕는 거고요. 이 침 속에서는 우리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와요. 이런 걸 소화효소라고 하는데, 소화효소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를 잘게 쪼개주는 녀석을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식도를 지나서 이제 여기에 위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 위. 자, 위에서는 위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위액에는 염산이 들어있고요. 아주 강한 염산이 들어있고, 얘는 균을 없애주는 살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산과 함께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바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 얘가 요 단백질 잘라주는 소화효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단백질을 잘라주는 소화효소가 된다. 소화효소의 이름들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아밀레이스, 펩신. 그 다음에 요 위 밑에 보면은 작은 창자가 나오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장이라고 하는데, 요 소장에서는 이자액이 나와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따로 나오는 소장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이자액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자액에서는 우리가 녹말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비하는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 이것들이 모두 나오는 게 바로 소장이다. 그 다음에 이 소장액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소장액의 소화효소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얘는 아직까지 쪼개지지 않은 최종적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최종적으로 분해해 주는 소화효소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장에서 간에서 우리가 쓸개즙이 분비가 같이 되는데, 요 쓸개즙이 특히 지방이라는 거를 우리가 부들부들하게 해줘가지고 지방의 분해를 도와준다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쓸개즙은 우리가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에 붙어있는 쓸개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장소는 어디? 소장이다. 소장이 가장 많은 소화효소들이 분비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자, 녹말 들어온다. 처음에 녹말이 분해되는 장소 어디겠다? 입에서 처음에 분해된다고 그랬죠. 자, 입에서 소화되는 분비 효소 알아야 되겠지. 뭐야? 아밀레이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당이 두 개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이당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런 이당류를 한 번 더 잘게 쪼개주는 건 어디다? 바로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소장액에 있는 말테이스라고 하는 물질인데, 소장액과 이자액에서 나오는 이런 소화효소가 한 번 더 쪼개준다. 그래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겠어? 장소는 소장이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녹말은 입에서 한 번, 소장에서 두 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단백질은 어디? 최초로 어디서? 입에서는 분해를 못하죠. 어디서? 위에서 분해를 하는데, 첫 번째 위에 사는 신, 펩신. 자, 펩신이 단백질을 한번 분해해주고, 이 펩신이 분해한 이 단백질을 한 번 더 분해한다.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해하는데, 얘는 어디다? 이자액에 들어있는 얘기지만 장소는 어디? 소장에서. 자, 어디서 분비된 거야? 소장에 붙어있는 이자액에서 분비된 트립신이 단백질을 한 번, 두 번 쪼개주면서 최종 산물로 분해를 시켜준다. 아미노산. 자, 마지막으로 지방은 어디? 입도 아니고 위도 아니죠? 마지막 어디? 바로 소장에서.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분리가 되는데, 이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는 게 누구다? 쓸개즙이다. 지방들을 좀 유연하게 부들부들하게 도와주는 게 쓸개즙이다.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소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소화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분해됐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얘네들을 흡수해서 이제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흡수해서 심장까지 보내주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해가지고 온몸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거든요. 자, 그때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흡수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흡수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소장에 있는 누구? 융털이 되는 거죠. 소장에는 이런 융털이 있는데 융털이 이렇게 위아래로 꼬불꼬불꼬불꼬불 3차원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 소장에 있는 융털이라고 하고 이 융털에 누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최종 분해 산물인 포도당,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그 다음에 각종 물, 바이타민 등등등등이 여기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꼬불꼬불하다 융털의 중요한 특징 바로 왜 꼬불꼬불하다? 표면적을 넓힌다. 표면적을 넓힌다는 건 뭐에 좋다? 많은 양을 흡수할 때 흡수에 유리하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하나를 확대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그치?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융털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융털을 덮고 있는 이런 막이 있고 요 안에 이렇게 두꺼운 관이 있는데 요 관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암죽관이고 요 암죽관을 둘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가느다란 혈관, 모세혈관이에요. 자, 모세혈관은 물과 친한 물과 같은 혈액이 흐르는 곳이고 암죽관은 기름과 친해.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애들은 기름과 친한 애들, 우리가 그걸 지용성이라고 하거든. 기름 성분에 잘 녹는다. 그래서 지용성 성분인데 물에 잘 녹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용성 성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친한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기름과 친한 애들은 기름으로 흡수가 돼서 여기서 흡수된 애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으로 전달돼서 온몸으로 보내서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모세혈관 흡수되는 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수용성 성분이 누구냐면 바로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 다음에 수용성 바이타민 등등, 그 다음에 물, 이런 애들이 바로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고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이런 애들이 바로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면서 각각 차별화돼서 심장까지 전달이 된다. 여기까지가 소화의 흡수 과정이고요. 마지막 소장을 지나쳐서 여기 안에 겉에 이제 대장이 있잖아. 이 대장에서는 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일어나요? 물의 흡수, 수분의 흡수만 일어나고 나머지 찌꺼기가 어디로 나오는 거야? 응가로 나오는 거지, 그치? 마지막 찌꺼기가 이렇게 응가로 나오면 얘는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지 않아. 나중에 배설 배우지만 얘는 배출이라고 이야기해. 배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그냥 남은 찌꺼기예요. 모든 영양소 흡수되고 물도 흡수되면 남은 찌꺼기가 있겠지. 걔가 응가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배출이라고 합니다. 배설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계를 정리를. 자, 다음 순환계입니다. 자,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 온몸에 있는 온몸의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순환시켜주는 기관을 우리가 순환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순환계의 핵심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온몸의 중심에 있는 누가 있겠어? 바로 심장이 있겠지. 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 심장으로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는 애가 있을 것이고 들어오면 다시 요 심장에서 우리가 폐로 가가지고 깨끗한 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는 이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돌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건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순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순환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심장. 요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뭘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순환이 되느냐. 심장의 구조를 알았다면 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혈관이 있을 거고 1번으로 들어와서 여기 2번으로 들어와서 3번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3번에서 폐로 가는 거죠. 폐로 가서 다시 폐에서 4번으로 들어와서 5번으로 와서 다시 5번에서 어디로? 우리 온몸으로 나가게 해주는 이런 과정.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몸에 있는 각종 모세혈관들로
혈액을 순환시켜준 다음에 다시 필요 없는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요 과정, 그거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혈관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혈관의 특징.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두꺼운 혈관, 우리가 이걸 동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동맥과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느다랗게 펼쳐져 있는 혈관, 모세혈관의 특징, 그러니까 동맥의 특징, 모세혈관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누구예요? 정맥. 이 정맥의 특징. 각각의 혈관들의 특징,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특징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흐르는 혈액 있잖아.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구, 적혈구, 백혈구 등등, 그죠? 걔네들과 혈장, 나머지 물 성분, 그래서 혈구와 혈장으로 이루어진 혈액의 성분, 그리고 각각의 특징. 요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 혈구를 보게 되면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작용을 해주는 혈소판이 있을 테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순환계에서는 알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심장의 구조, 그 다음에 온몸을 도는 이런 혈액의 혈관의 순서, 그 다음에 각각의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특징, 그 다음에 혈액을 이루고 있는 혈장과 혈구라는 성분의 특징, 이것들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주먹을 딱 쥐면은 여러분들 주먹만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심장을 보면은 4개의 방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방,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이다. 그래서 우심방. 왼쪽에 있는 심장의 방이다. 좌심방. 근데 방이 하나씩 더 있어. 그래서 방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실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방실, 방실. 심장이 방실, 방실 웃고 있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심장이 이렇게 돼. 그럼 우심방으로 방으로 사람이 들어오듯이, 항상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는 생각하듯이 혈관도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은 혈관이 들어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우리가 요거를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정맥이라고 하는데, 온몸을 크게 돌고 들어온다 그래서 대정맥이라고 하거든. 이 대정맥이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 바로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 우심방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밑에 있는 우심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실이라고 하는 거는 내어주는 곳이에요. 다시 나가는 곳. 그래서 우심실에서 어디로 나가냐면은 폐로 나가요. 그 다음에 이 폐를 지나서 깨끗해진 피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실로 들어온 다음에 좌심실에서 어디로? 이제 온몸으로 나가. 자, 이 온몸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혈액순환의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보면 설명할게요. 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뭐부터 들어온다? 아, 대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는구나. 온몸을 크게 돌고 들어오는 대정맥으로 들어오는구나. 자, 들어왔어요. 어디로 봅니까? 그러면 방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어느 쪽 방이에요? 우심방이죠. 자, 방에서 어디로 간다? 우심실로 간다 그랬죠? 자, 우심실로 갔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요? 폐로 보내죠. 자, 폐로 나갈 때 폐로 나가는 요 혈관을, 폐하고 연결된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 근데 폐로 간다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해요. 자, 그럼 폐동맥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폐로 가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 들어오는 혈관이는 우리가 다 정맥이라고 이름 붙여요. 자, 폐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폐정맥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와요? 좌심방, 좌심실 순서가 되겠네. 어렵지 않아요. 외우지 말고 이해합시다. 방으로 들어와서 실로 나간다. 자, 좌심실에서 이제 어디로 보내야 돼?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야 되겠죠? 나간다, 크게 나간다, 대동맥. 이 대동맥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온몸으로 가서 온몸의 세포들한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이 산소를 공급해 주는 혈관은 무슨 혈관? 가느다란 모세혈관 세포 사이사이 끼어 있어요. 다시 온몸을 돌아서 CO2, 노폐물들을 받아서 다시 어디로 들어온다? 대정맥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순환되는 순서는 이게 되겠죠.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다음 각각의 혈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맥은 여러분 심장에서 나가면 무조건 동맥이에요. 자, 심장에서 나가려다 보니까 세게 팍 눌러줘야 되잖아. 그러면 높은 압력에 견뎌야 되잖아. 그러니까 혈관벽이 어때야 돼요? 가장 두껍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동맥은 혈압이, 자, 혈의 압력, 피의 압력을 말하는 건데 세게 누르니까 혈압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어디다? 동맥이다. 자, 두껍고 혈압이 가장 높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동맥에 흐르는 피는 두껍고, 동맥의 혈관은 두껍고 혈압이 높다. 왜냐면 혈관이 이제 여기서 혈액이 빵 나가는 부분이니까 혈의 압력이 높겠죠. 자, 그 다음 모세혈관으로 갔어요. 자, 모세혈관은 가느다랗죠. 가장 얇다. 가장 얇은 혈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혈관에서 온몸의 세포들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얇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혈압은 어떨까? 혈압은 2등이에요. 2등. 동맥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속도는 가장 느려. 자, 속도는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가장 느려요. 얘가. 왜? 천천히 다니면서 여기에다가 물질 교환해야 되니까 천천히 다니겠지. 혈액의 속도가 느리겠죠. 느리면 혈의 압력이 가장 작을 것 같지만 중간이에요. 그 이유는 얇기 때문에 그렇죠. 얇기 때문에 압력은 2등이다. 속도는 가장 느리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정맥은 어중간한 애들이 다 정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벽의 두께도 중간, 두께도 2등, 그 다음에 속도도 2등. 자, 혈압은 가장 낮다. 혈의 압력이 가장 낮은 부분이 정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막이 존재하는데, 이 판막이라는 거는 자동문과 같아요. 자동문이 아니라 이렇게 미닫이문과 같아요. 이게 딱 밀면은 여기서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우리가 판막이라고 하거든요. 판막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정맥에도 위치하고 있고, 왜냐면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혈액이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심방과 심실 사이, 여기에도 판막이 존재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혈액의 성분을 보겠습니다. 혈액의 성분을 보면은 우리가 물로 이루어진 혈장이 있고, 그 혈장에 속해 있는 혈구 등이 있는데, 이 혈구에서 적혈구 있죠. 이 적혈구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적혈구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적이잖아. 적색의 혈구다 이거예요. 적혈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바로 산소 운반이에요. 폐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온몸에 공급해주고, 온몸으로부터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폐로 가져오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적혈구는 바로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이고, 중요한 것은 핵이 없어요. 이 혈구 중에선 핵이 있는 건 누구냐면 바로 백혈구예요. 백혈구는 크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핵도 존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 큰 대신에 그 수는 가장 적습니다. 백혈구 수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침투했다. 그러면 이 백혈구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혈소판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선생님이 한 곳에다 쓰다 보니까 좀 난잡해지는 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혈소판이라는 것은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여러분, 피가 나면은 피가 금방 멈추잖아. 그 멈춰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이 혈소판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이 적게 되면 혈액 응고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크기가 가장 작아요. 크기가 가장 작은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크기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적혈구 한 가지 빼먹었는데 뭐냐면 수가 가장 많은 거는 적혈구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특징. 이건 여러분들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서 순환기 마치겠고요.
이제 요 혈구에서는 여러분들 뭐 빈혈이 있는 사람의 특징, 적혈구수가 적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염증이 침투했다, 백혈구수가 많다 이런 거. 자,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 이런 거. 자, 고산지대에 산다, 적혈구수가 많습니다. 이런 거. 왜? 산소 공급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특징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순환계를 마치도록 한 장으로 마쳤습니다. 내호흡이 있는데 이 외호흡은 우리 코와 입으로 하는 그런 호흡을 말하는 거고, 이 내호흡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호흡이라는 거는 이런 세포 안에서 우리가 가져온 영양분들, 양분들 있죠? 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등등등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소화할 때 이야기했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사실은 호흡이라는 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호흡은 이걸 말하는 거고, 외호흡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숨 쉬는 과정을 우리가 외호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기억해 주면 되겠고, 호흡에서는 이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호흡 기관이 있죠. 자, 어디서 우리가 호흡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호흡 운동의 원리, 그 다음에 외호흡과 내호흡, 요거를 구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호흡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호흡 기관은 가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폐죠, 폐. 양쪽에 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호흡 운동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폐다. 양쪽에 폐가 하나씩 있는데, 이 폐를 이루고 있는 건 하나씩 매우 작은 세포들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폐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폐포들로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소장의 융터라고 똑같아. 바로 뭐냐면 한 덩어리로 있는 것보다 작은 알갱이로 있는 게 훨씬 더 기체 교환에 유리하다. 왜? 바로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게 기관이고, 요 기관에서 연결되어 있는 가지처럼 폐로 연결된 게 기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코, 자, 코로 들어와서 기관으로 들어와서 기관지, 폐로 연결되는, 이게 바로 호흡 운동의 기관이 되겠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요 폐 밑에, 요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가 있거든요. 그 갈비뼈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가슴에 커다란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슴통 또는 흉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흉강. 그 다음에 여기 가로로 된 막이 있는데, 이 가로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슴통이 넓어지잖아. 들이마실 때는 이 가슴통의 흉강의 크기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산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숨 작용이 될 때는 흉강이 어떻게 될까? 흉강이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가로막이 아래로 더 내려가 줘야지 부피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쵸? 잘했어요. 가로막은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간다.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요 폐를 덮고 있는 갈비뼈 있죠? 갈비뼈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바로 여기 안에 바로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거든요. 이 압력이 감소하죠. 이걸 여러분들 헷갈리는 사람 많을 거야. 선생님, 압력이 왜 감소합니까?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 기억나죠? 우리가 주사기를 세게 압력을 크게 쭉 누르면 주사기 부피가 줄어들고, 잡아당기면 부피가 늘어나는 대신에 그 안에 압력이 줄어들잖아. 마찬가지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 보일의 법칙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그건 넘어가겠어요. 오늘 시험 대비니까요. 따라서 부피가 커지면, 자,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 숨을 내쉰다, 날숨이다 하고 내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가슴의 부피가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러려면은 가로막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와야 되겠지. 가로막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를 덮고 있는 갈비뼈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겠죠. 갈비뼈 역시 내려오게 되면서 자, 이때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요 안에 압력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의 요 차이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걸 우리가 풍선 모형으로도 했던 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기체 교환의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양쪽에 기관지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 폐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폐포가 폐포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폐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지. 자, 하나의 폐포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요. 이 폐포를 옆을 지나가는 모세혈관이 있다고. 이 혈관 속으로 아까 순환계에서 얘기했던 적혈구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혈액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혈액이 지나갈 때 폐포에서는 이 혈액으로 뭘 줘야 되겠어? 폐포에서는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적혈구에게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적혈구는 산소를 받아서 온몸으로 이 산소를 전해주러 가겠죠. 그리고 이 폐포는 다시 뭘 받냐면 적혈구로부터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폐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산소를 폐포가 모세혈관 쪽으로, 그렇죠? 산소가 어디서 어디로? 폐포에서 어디로? 혈관 쪽으로 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폐포에서 혈관 쪽으로 준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 가지고 온몸으로 가면 우리 온몸에는 이제 모세혈관들이 있고 요 모세혈관에 혈관으로 산소를 받은 혈액이 이제 공급이 돼서 왔잖아요. 그럼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개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그래서 이걸 조직세포라고 하는데 이 조직세포들로 뭘 줘야 되냐면 가져온 산소를 각각 줘야 이 조직세포에서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죠? 이 과정까지가 바로 호흡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의 과정이다. 그래서 세포가 호흡한다. 그래서 내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호흡을 잘 하려면 모세혈관에서 이 세포 쪽으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이 주변에 뭐가 있어요? 세포들. 자, 이건 폐포가 아니고 바로 세포들, 조직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조직세포들이 이렇게 옆에 이제 자리 잡고 있으면 가지고 온 이 적혈구의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혈관에서 누구 쪽으로? 세포 쪽으로 주겠죠. 산소를 주고 이 세포에서 필요 없는 누구? 세포에서 야, 다 썼어. CO2 니네가 가져가. 그러면서 CO2는 다시 혈관을 내주겠고 그럼 다시 이걸 가지고 심장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서 심장으로 오는 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테죠. 들어올 때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왔다가.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폐에서 하는 역할은 폐포에서 혈관으로 산소를 주는 거고 우리 온몸으로 돌아 나왔을 때는 자, 산소를 어떻게 한다? 산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번에는 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줄 것이고 잘 안 보였네요. 산소를 줄 것이고 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세포에서 혈관 쪽으로 다시 뱉어버리겠죠. 자, 이 과정 산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폐에서는 폐포에서 혈관으로 온몸으로 가서는 혈관에서 세포로 이 과정이 계속해서 순환된다. 이건 순환계에서 도와주는 거고 산소를 만들어서 기체 교환하는 건 누구다? 호흡계다. 자,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서 혈관에서 폐포로 폐포에서 혈관으로 이렇게 산소를 주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과학적 원리가 확산의 원리예요. 자, 확산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농도가 높은 고농도 지역에서 농도가 낮은 저농도 지역으로 퍼지는 걸 전부 확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수병을 방 안에 놓으면은 향수병의 향수가
온 방안으로 퍼지는 거. 이것도 확산입니다. 냉면을 먹을 때 식초를 타면은 식초물이 냉면에 다 퍼지는 거 확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농도가 퍼지는 거,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농도가 퍼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폐포에는 산소가 많아요. 산소 농도가 높아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혈관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확산됩니다. CO2 농도가 적어 혈관에서 폐포로 오는 겁니다. 온몸도 마찬가지야. 이 혈관에 산소가 많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CO2가 많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다 확산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호흡에서는 기억할 거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미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 등등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디서, 이런 애들을 어디서, 우리 세포에서 흡수한 다음에 얘를 뭘로 만든다 그랬어? 에너지로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이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폐물이 발생하게 된다고. 여러분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나면은 반드시 노폐물이 나와요. 이런 노폐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노폐물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태양광 같은 거를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도 원자력 발전에 노폐물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세포도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노폐물이 반드시 나온다고. 이 노폐물을 버리는 과정이 바로 뭐다? 배설이다.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단 말이지. 자, 기본적으로 배설의 원리는 이렇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런 포도당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렇게. 자, 포도당을 이루고 있는 거. 자, 아미노산을 이루고 있는 거. 아미노산의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형으로 보통 표현하잖아.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을 잘 보게 되면요. 포도당,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자, 이거 좀 화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은 바로 탄소예요. 여기 다 탄소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탄소. 기본 성분 누구냐면 탄소와 수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호흡을 한다 그러면 호흡할 때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통적으로 탄소와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CO2 이산화탄소가 무조건 발생하게 되고요. H2O 물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노폐물, 얘 노폐물이거든. 이렇게 만들어진 노폐물은 공통적인 노폐물은 CO2와 H2O가 되는 거예요. 얘는 누구다? 공통이에요. 자, 이런 H2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땀이나 물 같은 경우는 땀이나 오줌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고, 이 CO2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바로 이 단백질에는 특이한 애가 있어요.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 질소라는 녀석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이라고. 그럼 이 독성 물질을 일단은 우리가 해독을 해야 돼. 자, 해독을 해주는 데가 누구냐? 바로 간이에요. 요 간에서 암모니아를 독성 물질이 좀 적은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자, 다시 단백질에는 질소 성분이 들어있다. 얘가 이런 호흡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라는 물질로 만들어주고, 이 요소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요 배설해 줄 때 우리가 오줌과 함께 내보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배설계라고 하는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머지 이런 CO2와 H2O를 만들어서 배설해 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요소를 오줌의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게 배설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을 보게 되면은 이 등 뒤쪽에 보면은 콩처럼 생긴 두 개의 기관이 붙어 있는데 바로 얘가 누구예요? 배설계의 핵심, 바로 콩팥.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이 콩팥에서 이 요소를 흡수해 가지고 오줌 성분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 방광으로 보내서 방광에 모아놨다가 오줌으로 해서 배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계의 핵심은 이 콩팥에서 일어나는 작용, 콩팥에서 과연 이 요소를 어떻게 걸러서 오줌까지 보내느냐, 그 과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 이 콩팥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이 콩팥의 구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우선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 콩팥에서 나가는 혈관이 있겠지? 자,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심장을 기준으로 하면 심장에서 나온 거잖아. 심장에서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동맥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콩팥으로 들어오네? 폐로 들어가는 걸 폐동맥이라 했듯이 콩팥으로 들어가니까 콩팥 동맥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콩팥입니다. 이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은 뭐가 되겠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고, 콩팥에서 나왔다, 콩팥 정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콩팥 동맥에는 뭐가 있겠어?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안에는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요소가 포함된 것이 이 콩팥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된 콩팥에서 우리가 요소는 따로 걸러 가지고 오줌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이 보내는 관의 이름이 세뇨관인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이 요소는 걸러주고 콩팥 정맥으로 오니까 콩팥 정맥에는 다른 건 그대로 있지만 요소는 있을까 없을까? 없다. 아, 한마디로 요 신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요소가 들어온 것을 걸러서 오줌 만들어주고 나머지 몸에 필요한 건 다시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걸러주는 정수기 역할을 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수기 필터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애를 걸러주는구나. 그래서 오줌으로 따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혈관으로 갖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콩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사람이 독성 물질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감 느끼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콩팥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콩팥 안을 확대해서 또 볼게요. 쭉 줌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콩팥으로 들어온 이 아까 콩팥 동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콩팥 동맥이 이렇게 아주 얇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렇게 실처럼 뭉쳐져 있는 곳이 나와요. 이 실이 바로 걸러지는 곳인데 이 실이 어디 주머니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주머니에 담겨서 관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 관이 뭐라고 그랬어? 콩팥 동맥이라고 그랬죠? 자, 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 안에는 여러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뭐 있어? 우리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바이타민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도 있고 등등등등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고 있는 여기서 이 여러분들 거름 종이를 걸러주듯이 입자가 작은 애들은 여기서 한 번씩 걸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우린 여기에 뭐가 걸러지길 바라냐? 이 관이 바로 세뇨관인데 오줌 요자잖아. 가느다란 오줌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줌을 만들기 위해서 모아져야 되니까 우린 이 여기로 뭘 모으는 게 목적이다? 요소를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느다란 요소를 받아내요. 근데 요소만 걸러지면 좋겠는데 여기로 포도당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아미노산도 어느 정도 들어온단 말이야. 물도 들어오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요소를 오줌과 함께 만들어서 배설시켜주는 게 목적이다. 아시겠죠? 그때 이렇게 여기서 걸러주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다시 이제 혈관으로 가는데 이 혈관들이 이 세뇨관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요소를
분리해주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바이타민 같은 것들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애들은 다시 필요한 애들을 다시 재흡수를 해줘야 되잖아. 왜? 다시 우리가 필요하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필요한 애들은 재흡수하고요. 혹시 요소가 걸러졌어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은 요소들은 다시 여기로 요소를 줘야 되잖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크게 배설의 과정을 세 가지로 따진다 그러면 여과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재흡수도 이루어지고 분비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여기 실처럼 생긴 덩어리, 자, 실 사자를 써서 실 모양의 공 모양의 혈관 덩어리다. 그래서 사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구체. 그 다음에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있죠?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과학자 이름을 따서 보먼주머니. 사구체도 보먼주머니가 담겨 있고요. 이 보먼주머니에서 어디로? 바로 이 세뇨관이라는 걸로 가죠. 얘가 바로 배설, 요소를 걸러내는 배설의 핵심 기관이잖아. 그쵸?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우 중요하죠. 하나로 이름 붙이기 시작했죠.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배설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프론을 이루고 있는 건 누구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아, 네프론 중요하다. 네프론 사보세.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에서 요소를 분리시켜주는 과정. 그 다음에 재흡수, 분비를 통해서 필요한 거는 다시 흡수, 필요 없는 요소 다시 분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아진 오줌이 어디로? 방광으로 이어져서 오줌을 만들어서 배설을 한다. 자, 이게 바로 배설계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